예, 이번 시간에는 앞서 예고해드렸던 UML을 한번 비주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UML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그 시스템 모델링 언어가 UML이죠. 그래서 UML을 시스템 모델링 언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앞서서 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할 때도 그 UML을 활용할 수도 있죠. 먼저 UML의 종류를 좀 보면 UML 종류에는 크게 이제 구조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behavior. 그래서 behavior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자면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에는 이제 실제 개발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리고 객체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짓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합체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램이 있고요. 얘는 객체 다이어그램 그리고 컴포짓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컴포짓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이 있고 얘를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말 그대로 구조적 구조 다이어그램.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클래스들 간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은 이제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컴포짓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복합 구조의 그러한 클래스들과 컴포넌트에 대한 내부 구조, 그리고 자기가 전부 구조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뭐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배치 다이어그램이 빠졌네요. 설명드리다 보니까 배치 다이어그램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배치 다이어그램. 죄송합니다. 배치는 디플로이먼트죠. 네,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이제 배치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일괄 배치는 이제 아, 일괄 프로그램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배치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그 배치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의미하죠. 자, 좌우지간 배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은 그 복합 구조에 대한 그 클래스에 대한 복합 구조라든지 컴포넌트 내부 구조, 그 다음에 배치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배치 다이어그램은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하드웨어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그 시스템의 그 물리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겁니다. 배치 다이어그램 어떤 것들이 실제로 그 실행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지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그 말 그대로 컴포넌트가 하나의 구성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컴포넌트의 구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다이어그램인데,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뭐 클래스라든지 또는 유스 케이스,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뭐 유스 케이스 이런 것 등을 포함한 어, 여러 모델 요소들을 그룹핑해서 그것을 패키지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패키지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 패키지 다이어그램입니다. 뭐 어쨌든 UML은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이 있다. 거기에는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또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또 디플로이먼트 뭐 이러한 것 등이 포함된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뭐 여기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구조 다이어그램이 있다. 구조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을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행위, 비헤이비어, 행위 다이어그램. 자, 행위 다이어그램. 어, 먼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활동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이거를 활동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머신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은 이제 업무가 처리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연산, 오퍼레이션이 그 수행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 주기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그 사용자 관점에서 그 시스템이 어떠한 그 행위를 하는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자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죠.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자,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은, 자, 몇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순차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순차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객체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났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차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죠.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 하면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 그리고 통신 다이어그램. 여기에는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통신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통신 다이어그램,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통신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사이의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상태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간 제약, 뭐 이런 것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UML은 크게 구조적 다이어그램과 스트럭처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나눠지는데, 행위 다이어그램에서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인데,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은 이처럼 순차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됩니다.
UML 다이어그램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 UML을 표현할 때 그 여러 가지 항목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 등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필요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 중에서 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램은 행위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얘는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행위를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쓰임새 이런 것 등을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한 거예요.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 뭐를 해당 그 시스템에 대한 쓰임새. 자,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의 시스템의 쓰임새, 즉 사용 목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 이런 것 등을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 어, 그것이 바로 유스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사용자와 유저와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표현. 그래서 이제 사용자 시스템 사이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시스템이 어, 그 사용자에게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시스템이 어,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 등을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능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이런 것 등을 정의를 해서 어, 해당 시스템을 어느 범위까지 이거를 정의를 함으로써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범위 결정. 그래서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떤 시스템의 쓰임새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그 시스템에 대한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에 대한 범위. 이 시스템에 대한 범위는 자 어디까지 그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이거는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분석 방법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구성 요소 보게 되면 먼저 액터가 있습니다. 액터는 이제 말 그대로 행위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로 이제 유저들이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 그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액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해당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관계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관계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실제로 어떠한 행위, 어, 이 행위자가 시스템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요? 처리,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예를 들면 그 ATM이라고 하는 이거 뭐죠? 현금 자동 지급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관리자가 있을 테고 관리자도 하나의 액터가 되겠죠. 이 ATM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을 표현할 때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액터라고 하는 관리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관리자가 항상 얘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구동을 시키거나 또는 뭐 사용자 인증 처리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이 관리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떤 시스템인 경우에, 인증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현됩니다. 좌우지간 이거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네모는. 그렇죠? 인증 시스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이 동그라미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유스 케이스라고 그랬죠. 어떠한 처리 동작을 유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좌우지간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관계를 표현할 때는 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요 ATM이라고 하는 기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원을 친 거고, 자, 실제로는 요 타원은 뭐라고요? 이 원은 유스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램은 일단은 액터가 있고요. 이 액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그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그렇죠? 액터는. 그리고 시스템을 표현할 때는 네모로 표시를 합니다. 네모로 표시를 하고, 자, 일단 구성 요소는 그렇습니다. 구성 요소는 그게 필요하고요.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게시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죠. 요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액터가 있어요. 액터. 이건 어떤 시스템의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와 같이 타원을 이용해서 사용자는 게시판에다 글을 쓰죠. 글을 쓰는 걸 글을 등록한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유스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요게 유스 케이스, 어떤 행위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는 시스템 안에서 어떤 동작되는 과정을 의미하죠. 그죠?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요 시스템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만들고자 하는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어떤 그 고객이 이러이러한 게시판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시스템 안에 어, 그 유스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스 케이스를 둘러싸고 있는 틀, 어? 그것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명칭을 주로 이렇게 사각형 안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여기는 동그라미 안 쳤죠. 이건 동그라미 치질 않고요. 그리고 요 액터가 이 액터는 이제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관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액터가 이 시스템에다 게시판에다 글을 등록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요게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relationship,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유스 케이스, 그리고 사용자 관계라고 하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액터의 표현 방법은 이제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요. 사람을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고, 주로 얘는 이제 시스템 밖에 있는 거죠. 시스템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니까 외부에 시스템 외부에 있으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표기거는. 그리고 액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액터는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액터는 뭐가 될 수도 있다? C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액터가 C템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모로 표현돼야 되겠죠. 이렇게 네모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터가 만들어지면 그 액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액터명. 액터명을 요 밑에다 적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액터명. 사용자면 사용자, 관리자면 관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액터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액터명이라고 하는 거는 액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액터의 역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스 케이스는 뭐라고 했어요? 유스 케이스는 동글뱅이라고 그랬죠. 그쵸? 이와 같이 요게 이제 유스 케이스 모양이에요. 여기 안에 유스 케이스 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유스 케이스 명.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글을 등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 어떤 처리 과정,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액터에게 액터에게 제공하는 기능의 집합, 기능의 집합 또는 이런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어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객이 이러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기능을 정의를 하게 되고 서비스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을 등록하는 기능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액터에게 제공하는 기능의 집합, 이러이러한 기능, 그리고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보여줌. 이렇게 이제 타원으로 표기가 하고요. 그 안쪽에 유스 케이스 명을 적어주고 이와 같이 동사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전처럼 글을 등록한다. 아니면 뭐 명사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품 조회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유스 케이스가 결국은 요 유스 케이스들은 뭐예요? 개발될 기능, 그렇죠? 개발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이러한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이런 기능들은 어,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 간에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음, 뭐 이제 서로 간에 액터와 유스 케이스 사이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는 액터와 유스 케이스 간의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 연관 관계가 있고요. 연관 관계 그리고 뭐 의존 관계가 있고요. 의존 관계 그리고 일반화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화 관계. 의존 관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포함 관계가 있고요. 하나는 확장 관계가 있습니다. 포함 관계를 뭐 include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extend라고 할까요? extend 이러한 포함 확장 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관계, 그 다음에 의존 관계, 일반화 관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관 관계라고 하면은 유스 케이스와 요 액터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액터가 있고요. 액터가 있고 여기 이제 유스 케이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UM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글을 등록한다 그러면 글을 등록한다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연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실선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이 글 등록 액터가 게시판에 글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실선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연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존 관계는 포함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포함 관계를 보면 포함 관계는 어떤 기능을 포함하는 유스 케이스가 있겠죠. 어떤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기능을 포함하는 관계, 포함하는 유스 케이스, 포함하는 유스 케이스고 이거는 기능에 포함되는 유스 케이스예요. 기능에 포함되는 유스 케이스. 일반적으로 이걸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기능을 포함하는 유스 케이스가 기능이 포함되는 유스 케이스 쪽으로 방향이 포함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include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포함 관계가. 근데 어, 일단 그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에 대한 포함 관계가 잘 따져봐야 돼요. 뭐 경우에 따라서 시스템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에서는 기능을 포함하는 유스 케이스였다가 반대로 기능에 그 포함되는 유스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그 시스템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기능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글을 등록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글 등록. 그러면 글을 등록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근데 이게 좀 개념이 애매해요. 사실 유스 케이스는 대강 논리적으로 개념이 이렇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 유스 케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좀 상당히 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스 케이스를 활용하는 건데 실제로 그 만들다 보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의도했던 유스 케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시스템을 좀 더 어떤 식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포함되고 포함이 안 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글 등록은 로그인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include 관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포함 관계입니다. 네? include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스테레오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다. 포함 관계라는 건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의존 관계에는 포함 관계가 있고 확장 관계가 있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확장 관계. 그럼 확장 관계는 뭐예요? 확장 관계는 역시 자, 이렇게 확장 대상이 있고요. 확장 대상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확장 대상 유스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 가능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확장 가능 유스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확장 대상 유스 케이스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extend 확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 기능 유스 케이스와 확장 대상이 되는 유스 케이스 사이에 형성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글을 등록한다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글 등록 유스 케이스가 있어요. 유스 케이스가.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제 확장 대상 유스 케이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파일 첨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글을 등록하는 기능에다가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이 더 추가가 돼서 이 기능이 더 확장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확장 대상 이와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extend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요게 이제 확장 관계, extend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include 포함 관계. 그래서 의존 관계는 의존 관계, 포함 관계가 있고요. 포함 관계 두 가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확장 관계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확장 대상 유스 케이스 쪽으로 방향이 간다. 됐죠? 이게 이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화 관계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관계인데요. 일반화 관계. 자, 크게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연관 관계, 그 다음에 어, 의존 관계, 그리고 일반화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화 관계는 뭐냐면 보통 추상적인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유스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을 좀 구체화된 유스 케이스,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들을 추상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기가 돼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떠한 그 뭐 액터나 또는 유스 케이스 이런 것 등을 그룹화해서 그것을 추상화시킨 것이죠. 예? 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구체적인 거를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거 게시판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목으로 검색을 한다. 제목으로 검색한다. 이건 실제 구체적인 거죠. 검색한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게시판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용으로 검색한다 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건 전부 다 구체적인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예요?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글을 검색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유스 케이스 이런 것 등을 이런 식으로 하나로 추상화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검색하는 거야. 그룹화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를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추상화된 케이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모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게 이제 일반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일반화 시키는 거죠. 추상화 시키는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자체가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반화 관계.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순서를 좀 설명드리면, 자,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 순서. 작성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액터 식별을 해야 되겠죠. 시스템과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액터를 식별합니다. 그럼 액터를 식별한다는 의미는 뭐 이제 사용자의 역할,
사용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이런 것 등을 식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액터는 사용자도 있지만 외부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외부 시스템에 대한 외부 시스템이 어떠한 그 시스템에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런 식별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유스 케이스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유스 케이스. 그쵸? 유스 케이스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글을 등록한다 이런 것이 이제 다 식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액터가 요구하는 서비스. 이거는 액터가 요구하는 서비스. 요구하는 서비스 식별. 그 다음에 액터가 요구하는 정보는 뭔지, 액터가 요구하는 정보를 식별하고, 그리고 액터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행위를 식별하는 거죠. 액터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걸 식별해야 되겠죠. 행위 어떤 행위인지 식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관계가 있었죠. 관계 정의, 인클루드 관계인지 포함 관계인지 확장 관계인지 연관 관계인지, 그쵸? 일반화하는 일반화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일반화 정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관 관계를 정의한다든지, 연관 관계 정의를 한다든지, 또 확장 의존 관계, 포함 확장 포함 관계 이런 것들을 정의한다든지, 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액터 식별하고 유스케이스 식별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정의를 하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스케이스를 작성하는 순서 됐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